유나 씨,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못 나가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발요, 사장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냥 드세요. 아니야, 이 애가 장사하는 애한테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괜찮아요. 국물 더 드릴까요? 새벽 5시 반, 봉천동 뒷골목에서는 멸치를 우려내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낡은 간판에 봄날국수라는 손글씨가 바래져 있었지만 그 앞에는 벌써부터 단골 손님 몇몇이 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하게 면을 삶아내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가게 안쪽 구석자리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유나는 그 아이에게 김밥 한 줄을 슬쩍 건넸다.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받아들었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 골목에서 그녀는 그저 국수집 언니였고 때로는 밥 챙겨주는 누나였으며 가끔은 숙제 봐주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오전 8시가 넘어서자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나는 주문을 받으며 각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면 적게요. 알았어요. 고명은 많이 드릴게요. 그녀의 대답은 항상 밝았고 손님들은 그 밝음에 아침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가게 앞 골목 모퉁이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봄날국수 간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유나가 노인에게 국수를 건네는 모습, 아이에게 김밥을 챙기는 모습, 지나가는 이웃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을 여인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여인의 이름은 한명자. 그녀는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경계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뜸해지면서 유나는 잠시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명자는 그제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가게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한 번 더 유나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언가 결정이 내려진 듯한 단호함이 있었다. 유나는 그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며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유나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이 골목은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곳이었고 유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정오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국수를 삶았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가게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증거였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작은 국수집은 처음으로 가진 나의 공간이었고 이 골목 사람들은 그녀가 처음 만난 가족 같은 이웃이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유나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아침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다. 한빛마트 본사 최상층 회장실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넓은 책상 앞에 앉은 한명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A4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단했다. 도연 이사 교제 상대 신상조사 결과. 명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 도연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 그것도 봉천동 뒷골목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크게 동요시켰다. 명자는 사업가였다. 그녀는 25살에 작은 슈퍼마켓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한빛마트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때로는 감정보다 이성을, 마음보다 계산을 선택해야만 했다. 결혼도 그랬다. 그녀는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여겨왔다. 실제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남편은 유능한 동업자였고 아들 도연은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후계자로 자라났다.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는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명자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있을 작은 국수집을 상상했다. 낡은 간판, 좁은 골목, 그리고 그곳에서 국수를 삶는 젊은 여성. 그 모습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을 잡으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런데 김 과장, 이 보고서에 나온 여자분 추가 조사는 하지 말게.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나간 뒤 명자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유나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명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들을 속이기 위한 가면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는 도연을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요즘 바쁘지? 회사 일도 많고.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도연아,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사하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명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한 게 잘못인가?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 저는 유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명자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 눈빛은 진지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안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쉽게 상처로 변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도연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평행선을 그었고 저녁 식사는 무겁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22살의 명자가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인호.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명자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그녀도 지금 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안의 반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선택이 그 사랑을 끝냈다. 명자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상처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그 여자가 정말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한빛마트 후계자를 노린 계산된 접근인지. 명자는 보고서를 다시 펼치고 봄날 국수의 주소를 확인했다. 며칠 뒤 명자의 비서실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세본마을 보육원 박선자 원장이었다. 명자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박선자 원장은 명자가 젊은 시절 자원봉사를 했던 곳의 원장이었고 그녀의 첫사랑 인호와 명자를 처음 만나게 해준 인연이기도 했다. 명자는 소포를 직접 받아들고 회장실로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명자는 먼저 편지를 펼쳤다. 박선자 원장의 정갈한 글씨체였다. 명자 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갑작스럽게 이런 소포를 보내 놀라셨을 겁니다. 인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당신 앞으로 전해달라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시면 그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인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장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크게 동요시켰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는 30년 전 명자와 인호가 처음 만났던 그 해부터 시작되었다. 인호는 세본마을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고 명자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를 만났다. 일기 속 인호는 명자를 향한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오늘 명자를 다시 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계속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녀는 밝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일 뿐이다. 명자는 그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녀는 인호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랐다. 그는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자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일기 중반부에는 명자와 인호가 연인이 되었던 시절의 기록들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저녁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기 후반부로 갈수록 인호의 글은 점점 무거워졌다. 명자의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신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명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안정된 직장도, 넓은 집도, 밝은 미래도 없다. 명자는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명자는 그 페이지에서 읽기를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때를 기억했다. 인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날,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었다. 그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일기를 읽으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인호는 명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명자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명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부디 행복하길. 명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인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명자는 인호 없이도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자신을 묶고 있음을 느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녀는 사랑을 믿지 못했고 모든 관계를 계산과 이익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 도연이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도록. 명자는 일기장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유나를 직접 만나보기로. 그녀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확인하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편견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인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겉모습이나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사흘 뒤 점심시간, 봄날 국수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주민들이 뒤섞여 있었고 좁은 가게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유나는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국수를 삶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그때 가게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섰다. 평범한 면바지에 회색 카디건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들어서자 묘하게 가게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인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바로 한 명자였다. 유나는 손님이 늘어나자 재빨리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명자는 메뉴판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메뉴는 간단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김밥. 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나올게요. 명자는 유나가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따르고 고명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명자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나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국물이 짜다고 투덜거렸다. 다른 가게 주인이었다면 불쾌했을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미안하다며 즉시 국물을 교체해드렸다. 할머니, 오늘 국물이 좀 짜졌나 봐요. 새로 끓인 걸로 드릴게요. 할머니는 투덜거림을 멈추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테이블에는 어린 남매가 앉아 있었다. 명자는 그들이 국수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는 것을 보았다. 유나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잠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김밥 2줄을 들고 나왔다. 애들아, 이거 서비스야. 많이 먹어. 남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명자는 그 장면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계산된 친절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유나의 행동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유나가 명자의 테이블로 국수를 가져왔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 국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수를 맛보았다. 국물은 깊고 구수했다.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명자는 오랜만에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다. 유나가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000원입니다. 명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유나가 거스름 돈을 건네려는 순간 가게 밖에서 급하게 뛰어온 한 남자가 들어왔다.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유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미안한데 외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갑을 현장에 두고 와서. 유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남자는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고 유나는 그에게 국수를 내주었다. 명자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사업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따뜻한 배려였다. 명자는 거스름돈을 받고 가게를 나섰다.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유나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는 계산적이지도 야심차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성이 있었다. 명자는 다시 한번 봄날 국수를 돌아보았다. 작고 낡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며칠 더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두 번의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명자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봄날 국수를 찾았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때로는 저녁시간에. 그녀는 매번 다른 자리에 앉아 유나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가 볼수록 유나의 진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가게 근처 골목에서 유나가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는 모습을 보았다. 유나는 작은 체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포대를 조금씩 밀어가게 안으로 옮겼다.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유나야, 이런 건 나한테 말해. 내가 옮겨줄 텐데. 유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이제 다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유나가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입구를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 가게 앞만 아니라 옆 가게 앞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유나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웃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또 다른 날 저녁 명자는 유나가 가게 문을 닫은 뒤 근처 경로당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커다란 냄비에 국수를 담아들고 있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경로당에는 저녁을 못 먹은 노인 몇 분이 계셨고 유나는 그들에게 국수를 나눠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오늘 국물 맛있게 우렸어요. 노인들은 유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유나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사네. 고맙다, 얘야. 넌 참 착해. 유나는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경로당을 나섰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명자는 다시 봄날 국수를 찾았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오후였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유나는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명자가 들어서자 유나는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명자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비빔국수로 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비빔국수가 나왔다. 명자는 천천히 먹으며 유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되셨어요? 유나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네, 한 5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 골목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명자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없으세요? 유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골목이 제 가족 같은 곳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유나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유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계산을 하며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장사가 안 될 때도 있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버티고 있어요. 명자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유나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명자는 가게를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 동안 유나를 관찰한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유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명자는 불안했다. 유나는 너무 선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선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자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도연이 그녀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다. 명자가 유나를 관찰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봄날 국수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가 바로 이 상가 건물주 오기찬이었다. 오기찬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비던 가게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유나는 주방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오기찬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 씨, 여기 시설 좀 봐요. 이게 뭐예요? 테이블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이런 걸로 장사하면 건물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유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바꾸기엔 여유가 없어서요. 오기찬은 비웃듯 말했다. 여유가 없으면 장사를 왜 해요? 다음 주까지 테이블이랑 의자 전부 교체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어요. 손님들은 그 대화를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걸 왜 바꿔요? 오기찬은 할아버지를 흘끔 보고는 무시했다. 유나 씨, 그리고 영업시간도 문제예요.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건 건물 관리에 방해가 돼요. 앞으로는 8시에 문 닫으세요. 유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요. 오기찬은 차갑게 말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거예요. 따를 수 없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명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오기찬의 요구는 명백히 부당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명자는 사업가로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것이 얼마나 약자를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오기찬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참, 관리비도 다음 달부터 30만 원 인상됩니다. 공지는 따로 할 테니 알아서 준비하세요.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30만 원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오기찬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싫으면 나가세요. 이 자리 탐내는 사람 많아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유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야, 괜찮겠니?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명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유나는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봉천동 5번지 상가 건물 소유주 정보 조사해주게. 그리고 그 건물의 임대차 계약 내역과 과거 분쟁 기록도 찾아봐. 명자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유나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명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오기찬의 압박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사흘 뒤 그는 다시 봄날국수를 찾아와 새로운 요구를 했다. 유나 씨, 간판 바꾸세요. 저 낡은 간판은 건물 외관을 망쳐요. 다음 주까지 LED 간판으로 교체하세요. 유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장님, LED 간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오기찬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니까 따르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유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기찬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다시 봄날국수 근처를 지나가다 유나가 가게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유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명자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이틀 뒤 명자는 김 과장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오기찬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기찬은 지난 5년 동안 이 상가 건물에서 여러 차례 세입자를 갈아치웠다. 그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다. 부당한 요구로 세입자를 압박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고액의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들였다. 보고서에는 과거 피해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분식집 주인은 오기찬의 부당한 관리비 인상 요구로 가게를 접어야 했고, 한 꽃집 주인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익이 급감해 결국 자리를 떠났다. 모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지만 세입자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그냥 떠나는 쪽을 택했다. 명자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오기찬은 전형적인 갑질 건물주였다. 그는 약자의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명자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다. 이 건물 관련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매입 가능성도 알아봐 주세요. 며칠 뒤 명자는 다시 봄날국수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골목을 관찰했다. 오전 9시경 오기찬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유나의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들도 돌아다니며 뭔가를 지적하고 있었다. 명자는 카페를 나와 오기찬이 방문한 가게들로 하나씩 들어갔다. 옆 세탁소 주인과 반찬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건물주분이 자주 오시나요? 세탁소 주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자주 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아요. 작년에도 시설 교체하라고 해서 큰돈 들였는데 올해 또 뭘 바꾸래요. 반찬가게 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저도 관리비 인상 통보받았어요. 30만 원이나 올린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나가라는 거죠 뭐. 명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기찬은 유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 전체를 압박하고 있었다. 명자는 법무팀에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 건물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전부 수집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오기찬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봄날국수의 전기를 차단했다. 한창 장사 중이던 유나는 당황했다. 냉장고가 꺼지고 주방 기기들이 멈췄다.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유나는 급히 오기찬에게 연락했다. 사장님, 갑자기 전기를 끊으시면 장사를 못해요. 미리 공지라도 해주셔야죠. 오기찬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건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전기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다시 들어왔다. 그날 유나는 하루 매출의 대부분을 잃었다. 다음 날 오기찬은 또 다른 요구를 들고 왔다. 유나 씨, 주방 환기 시설이 낡았어요. 다음 주까지 교체하세요. 안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할 겁니다. 유나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오기찬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 계약 해지해요. 그날 저녁 유나는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5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를, 이 골목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떠나면 할머니들은 어디서 밥을 드시지 아이들은 어디로 오지 유나는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을 더 걱정했다.
명자는 그날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의 축 처진 어깨, 지친 표정, 그리고 눈물.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다. 명자도 한때 누군가를 지키지 못해 후회했었다. 인호를 떠나보냈을 때 그의 고통을 알면서도 함께하지 못했을 때의 그 무력감. 그것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명자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생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왔다. 감정보다 이성을, 동정보다 계산을 우선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유나는 단순히 아들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자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진실함, 따뜻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순수한 배려. 명자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명자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봉천동 상가 건물 매입 절차 즉시 진행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오기찬 관련 법적 대응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김 과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그 건물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명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투자 가치의 문제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봄날 국수를 바라보았다. 가게 불은 꺼져 있었고 유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법무팀과 긴 회의를 했다. 그들은 오기찬의 부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과거 세입자들의 증언, 부당한 관리비 인상 내역, 계약서에 없는 요구사항들, 모든 것이 공정거래법과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했다. 명자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기찬 씨가 최근 다른 사업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일이 끝나면 유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그동안 숨어서 지켜봤다는 것을, 처음에는 의심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까? 명자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일주일 뒤 명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오기찬에게 매입 의사를 전달했다. 오기찬은 처음에는 거만하게 거절했다. 그 건물은 팔 생각 없어요. 앞으로 더 가치가 오를 거니까. 하지만 명자의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은 그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오기찬 씨, 현재 귀하의 임대 관행에 대해 과거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고발이 들어갈 경우 건물 가치는 물론이고 귀하의 평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물을 인수하고 법적 문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기찬은 안색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입자들이 실제로 대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국 매각에 동의했다. 명자는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고
봉천동 상가 건물은 명자의 소유가 되었다. 건물 인수가 완료된 다음 날 명자는 법무팀과 함께 상가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명자는 상가 앞 작은 공터에 세입자들을 모았다. 유나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명자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 소유주 한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세입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다. 건물주가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명자는 그들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내보내려고 이 건물을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명자는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지난 몇 년간 전 건물주 오기찬 씨가 여러분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 교체 강요,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영업시간 제한 등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세입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몰랐다. 명자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이 건물의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관리비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설 교체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입자와 협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명자는 특히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유나 씨,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봄날국수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서 명자는 유나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자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유나를 관찰했던 것,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 하지만 점차 진심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셨던 분 아니세요? 명자는 놀랐다. 유나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이 의외였다.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였다. 유나 씨, 제 아들 도연이를 아시죠?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아요. 명자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도연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한빛마트를 노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명자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유나 씨.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도연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저는 도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보육원 출신이라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명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골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이 건물의 관리 일부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골목을 가장 잘 아니까요.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요. 이 골목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명자와 유나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다. 명자는 법무팀과 함께 상가 1층 공용 공간에 가니 테이블을 마련했다. 세입자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명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로 화면을 띄웠다. 거기에는 새로운 관리 방침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공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 여러분과 협의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전 건물주가 부과했던 부당한 인상분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세탁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환불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 2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서 다음 주 안으로 각자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세입자별 환불 내역서를 나눠주었다. 세입자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명자는 계속 설명했다. 둘째, 시설 교체나 수리는 안전과 관련된 필수 사항만 진행하며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미관상의 이유로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찬가게 주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멀쩡한 간판을 바꾸라는 소리는 이제 안 듣는 거네요. 셋째, 명자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영업시간은 각 점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벽이나 심야에는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명자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는 앞으로 세입자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건물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협의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대표로 유나 씨를 추천합니다.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다. 유나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세탁소 주인이 말했다. 유나가 딱이지. 우리 골목 일은 유나가 제일 잘 알아. 반찬가게 주인도 거들었다. 맞아. 유나야말로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어.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 골목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명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유나 씨,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설명회가 끝난 뒤 세입자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낀 것이었다. 명자는 법무팀에게 남은 절차들을 지시하고 홀로 골목을 걸었다. 봄날국수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틀 뒤 명자는 다시 복날국수를 찾았다. 이번에는 영업시간이 끝난 저녁 8시였다. 가게 안에는 유나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회장님, 어떻게 이 시간에? 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유나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권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명자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유나 씨, 이건 제 첫사랑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명자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인호였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선택하지 못한 거죠. 유나는 조용히 명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인호는 가난했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었죠. 제 부모님은 반대했고 주변 사람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떠나보냈어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공했고 부도 명예도 얻었지만 진짜 행복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호가 남긴 일기장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왜 떠났는지가 적혀 있었죠.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명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 제가 처음 당신을 의심했던 건 바로 그 과거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랑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감정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그럴 거라고, 도연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실한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이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명자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나 씨,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도연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호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연이는 당신과 함께 이루길 바랍니다. 유나는 명자를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울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명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예전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면서요.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명자는 설명했다. 당신을 보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됐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조건 없이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낸다는 것.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 골목을 지키려 했잖아요. 그 용기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유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명자는 유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유나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도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외면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 상처,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명자는 인호와의 추억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유나는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과 이 국수집을 열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뒤 명자는 유나를 한빛마트 본사로 초대했다. 유나는 생전 처음 보는 고층 빌딩에 압도되었지만 명자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어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명자의 회장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유나 씨 앉으세요. 명자는 소파를 권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명자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다. 봉천동 상가 건물 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명자는 설명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나 씨에게 건물 관리의 일부를 맡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세입자 협의체 운영, 일상적인 시설 관리 감독, 그리고 세입자들의 의견 수렴 같은 일들이에요. 유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업무 범위와 함께 월 200만 원의 관리 수당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적정한 보수예요. 유나 씨는 그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업무 위임이 아니에요. 저는 유나 씨가 이 골목을 오래 지켜주길 바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곳이 따뜻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자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도연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유나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나 씨, 받아주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어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는 비서를 불러 추가 서류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봄날국수 가게 임대료는 앞으로 30% 감면됩니다. 유나 씨가 건물 관리를 도와주시는 대가이기도 하고 이 골목의 중심 역할을 하시니까요. 유나는 또다시 놀랐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필요해요.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 씨, 저는 평생 냉정하게 계산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 골목에서 계속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유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는 유나를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요, 유나 씨.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다. 그 미소 속에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명자는 유나와 도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명자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도연은 어머니가 유나를 집에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명자가 직접 나와 맞이했다. 어서 와요, 도연아. 그리고 유나 씨도.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명자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명자는 수줍게 웃었다. 응, 오랜만에 요리해봤어. 맛있을지 모르겠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아, 유나 씨, 오늘 이렇게 모인 건 할 이야기가 있어서야.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도연아, 너는 유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나 씨, 당신도 도연을 사랑하나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제 전부입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도연과 유나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명자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나 씨를 직접 보면서 알게 됐어요. 당신은 도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도연에게 진심과 따뜻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도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명자는 유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나 씨,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유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일어나 유나를 꼭 안았다.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에 필요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 각자가 품고 있던 외로움, 불안, 그리고 상처들이 그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았다. 명자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도연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의 벽이 무너진 것에 감격했다. 그리고 유나는 평생 꿈꿔온 가족을 드디어 갖게 된 것이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명자는 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도연은 유나와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을, 유나는 봄날 국수를 열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 명자는 유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유나가 물었다. 열어봐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유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너무 귀한 건데 제가 받아도 될까요? 명자는 유나의 손을 잡고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당연히 받아야죠.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유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다. 석 달 뒤 봄날 국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간판은 여전히 손글씨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명자의 지원으로 낡았던 시설들이 교체되었고 주방도 현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유나의 따뜻한 마음과 이 골목의 정겨운 분위기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동네 할머니들, 공사장 인부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있었다. 바로 명자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유나가 말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거 의외로 재미있네요. 명자는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요즘 주말마다 봄날국수에 와서 일손을 돕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골목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가게 한쪽에서는 도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도 주말이면 유나를 도우러 왔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제는 유나네 남편이라고 부르며 반겼다. 도연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국수를 먹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유나가 말했다. 명자는 국수를 한 입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유나 씨 국수가 최고예요.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요즘 행복하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행복해.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유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유나는 이제 명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명자는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골목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이웃들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엔 제대로 지켜냈어. 이노, 미안해. 그때는 용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라. 나는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법도.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몇 달 뒤 봄날국수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봄날국수 마이너스 우리 동네 사랑방.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했다. 노인들은 외로울 때 와서 따뜻한 국물과 대화를 나눴다. 어려운 이웃들은 부담 없이 와서 한 끼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나가 있었다. 여전히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유나.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명자가 있었고 도연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골목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명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것을 이루고 있었다. 봄날국수의 국수 냄새는 오늘도 골목 가득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의 향기였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봄날국수 간판이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가게 안에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오래도록 이어질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정말 잘했어.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어. 그리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가 속한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다. 봄날국수의 하루는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따뜻함은 계속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다.